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로 오셨습니다. 오늘은 2014년 11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이사장님. 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요? 예, 11월 15일 아침 9시에.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있으시군요. 네. 저는 이제 용인 집에서 곧 이제 기차를 탈 예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어떻게 이 방송을 하죠? 예, 글쎄 말입니다. 예. 예. 신기하네. 한 사람 부산에 있고 한 사람은 용인에서 기차를 탈 예정인데. 예, 제가 녹음을 하는 건데요. 근데 진짜 이 녹음과 관련해서 일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지상파 방송사들이 네. 녹음 시설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은 모든 걸 다 생방송으로 했어요. 그런 시절도 있었네. 예, 그렇죠. 뭐 그래서 15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 당시 광고는 없었습니다만은 모든 방송을 다 날로 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뭐 창을 한다, 노래를 한 곡 틀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직접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랬죠. 그 당시에 연예인이 없었잖아요. 뭐 가수가 있었지만 다 그 사람들이 뭐 방송보다는 악극단 중심으로 활동을 했었잖아요. 아, 그때가 언제죠? 그때가 이제 일제 강점기였으니까요. 아, 우리나라에- 진짜 완전히 호랑이 담배 묻던 시절이 아니라 호랑이 할아버지가 담배 묻던 시절이네. 예, 우리나라의 라디오 방송이 시작된 게 1927년이었는데 그 당시 연예인도 뭐 마땅치 않았고 또 연예인들이 주로 악극단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예술 활동을 했던 분들이었는데 요즘으로 치면 콘서트 가수였구만. 그렇죠. 예. 그런데 콘서트가 그분들에게는 일종의 그 잡이었죠. 예. 지금이야 가수들은 뭐 앨범도 내고 뭐 방송 활동도 하고 어쩌다 한 번씩 콘서트도 하고 그러는데 당시에는 집시 같았어요. 떠돌아다니면서. 집시. 예. 집시 여인. 예. 이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이사장님이 한참 아주 다양한 그 인간관계를 맺으시던 1988년에 유행했던 노래입니다. 예. 뭐,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녹음으로 했었고요. 그 당시에 연예인이 없었으니까 기생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토크쇼를 펼쳤는데 그게 그렇게 제법 인기가 있었어요. 그때 기생은 일종의 요즘으로 따지면 거의 준연예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랬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1961년에 우리나라의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흑백 TV죠. 흑백 TV. 69년에 MBC가 개국을 하는데 그 60년대 동안에 녹화 기술이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편집이 불가능한 녹화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생방송처럼 촬영하고 녹화하고 그걸 그대로 트는. NG가 나도 그대로 틀어야 되겠구만. 그렇죠. 편집이 드라마가 안 또 되니까. 그때 굉장히 길었어요. 60분짜리 드라마였는데 그러니까 60분짜리 드라마를 촬영할 때 시작부터 해가지고 만약에 한 45분쯤 가서 틀린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뭐 그런 구조였습니다. 어지간히 틀리는 거는 그냥 넘어갔겠네. 그렇죠. 예. 그런 참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인데. 요즘은 뭐 조만한 기계 하나만 있으면은 녹음은 사실은 뭐 기계도 필요 없잖아. 휴대폰으로도 하면 되잖아.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팟캐스트 만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으로 녹음하는 거는 좀 떨어지죠. 물론이죠. 진짜 별로 허접하게 보이는 이 마이크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면서요. 예, 그렇죠. 비교적 좋은 음질로 여러분들과 만나려고 이렇게 또 저희가 마이크에는 투자를 했습니다. 마이크에는 좀 투자를 했습니다. 자, 우선 광고를 듣고 우리가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 오늘의 현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가 전주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전주에서의 공개방송 실황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로부터 야당스럽지 못하다. 그리고 늘 발목을 잡는다.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야당다울 때는 야당으로서 할 말을 하고 또 권력을 견제 감시하는 본래의 기능과 함께 국익을 위해서는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협력할 때는 협력하는
그런 자세를 취함으로써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하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발돋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전당대회 준비가 해야 될 일 가운데 이제 가장 이를테면 합의가 난항을 겪을 것이 경선 규칙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박 의원님은 이 당권 대권 분리론 늘 주장하시는 입장 아니신가요? 제가 당권 대권은 분리하는 것이 좋다 하는 평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러한 모든 것도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등 의원총회에서 활발히 토론해가지고 예. 결정이 되면은 그대로 당론을 따라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믿는데요. 예. 만약 대권 후보가 당권을 가지고 있을 때 아무래도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야당은 야당다워야 되고 할 말을 하면서 정부를 견제 감시한다고 하면은 또 협상도 감동적으로 해서 양보를 할 때는 양보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예. 이 과정에서 당 대표가 굉장히 그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러한 속에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대권 후보는 좀 더 정책과 아이디어를 준비하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살과 마음을 맞대면서 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잘 아시다시피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 실패함으로써 10년째 야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기에 차기에는 반드시 집권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러한 당권과 대권의 분리가 승리에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이 사장님, 요즘에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떤 얘기요? 비노 신당, 비노 분당. 예. 정동영 상임고문은 특정 계파가 당권을 장악하게 되면은 그 당은 지지할 수 없다. 그때는 100% 신당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현재 호남의 다수 여론이고 분위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 비슷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동영 상임고문 같은 경우는 다른 조경태 씨 같은 이런 분들하고는 좀 결이 다른 게 정동영 상임고문은 진보 노선을 확고히 하자. 그게 길이다. 라고 하면서도 친노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비토 정서를 갖고 있어요. 예. 박지원 지금 비대위원 이분 같은 경우 지난 주간에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말을 했죠. 문재인 현 비대위원 이분이 내년에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게 사실 당 안팎의 얘기입니다. 그런 문재인 위원이 이 당대표가 되면은 대선 주자인데 가만두겠냐. 보수 언론 여당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공세를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때는 상처뿐이게 된다.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당대표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또 펴고 있단 말이죠. 네. 어쨌든 지금 이 국면을 보면은 비노 정서를 갖고 있는 분들이 하나 둘씩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양상인데요. 근데 친노가 실체가 없다. 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또 최근에는 또 친노가 뭉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이 새정치민주연합을 보는 그런 시민들의 시각은 참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갖고 있는 일종의 숙명과도 같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게 새정치민주연합의 뿌리는 사실 야당 정통이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으로 나뉘어졌다가 통일민주당이 민자당 즉 군사 쿠데타 세력과 합당을 하면서 영남의 맥은 끊어지고 호남의 맥을 이었던 평화민주당이 야당의 정통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야당사의 일종의 선언적으로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야당 지지의 뿌리가 영남이 아니라 호남이 돼버린 거예요. 그 영남은 이제 김영삼의 3당 합담으로 인해서 변절해버리고 자, 그런데 집권을 하려면은 호남만으로는 집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이야 사실은 호남 후보라기보다는 민주화 후보입니다.
호남 후보로 대결했던 김영삼과 대결했을 때는 400만 표 이상 차이로 졌어요. 예. 그때는 완벽하게 김대중 대통령을 호남으로 김대중 후보였죠. 몰아넣고 나머지 영남과 충청이 연합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DJ를 몰아붙이는 바람에 결국 400만 차이를 졌는데 그다음 97년 선거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예. 김대중 대통령은 원천적으로 호남 후보만 호남 지지만 받아가지고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는데 민주화의 오랜 역정 때문에 시민사회가 지지하는 그런 후보가 됐고 거기에 IF 국가부도 사태 그다음에 이인재의 그 분열 이런 게 이제 합쳐져 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에서 보듯이 이 야당은 결국은 호남을 뿌리로 하는 현재의 야당은 외부에서 수혜를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집권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한계를 일정하게 지니게 됐고 그게 전시라고 볼 수 있는 대통령 선거 전에는 뚜렷하게 부각이 되지 않지만은 평시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선거 이후 선거를 제외한 국면에서는 늘상 이제 서로 분열과 혹은 분당의 불씨를 제공해 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금도 벌어지는 건데요. 지난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현재 야권이 안고 있는 지역적인 불균형.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작용을 했던 거죠. 사실 뭐 그럴듯한 야권의 후보로 운이 되는 사람들 치고 호남 출신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철수도 영남 출신이라고 봐요. 영남 출신이죠. 문재인도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반기문도 충청도 출신이지 호남 출신 아닙니다. 예. 결국은 호남은 외부 수혜를 통해서 많이 집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한계를 노정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시 운행에는 결국은 호남이 주력이 될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권력 쟁취의 순간에는 호남이 뒤로 배제되는 이런 불균형들 예. 이제 이런 것들이 항상 그 분열의 이제 씨앗을 제공하는 겁니다. 지금 뭐 친노 패권주의라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 대목이긴 한데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결집됐던 그 세력들 예. 그 세력들이 결국은 당을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친노 패권주의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아무 실체도 없는 겁니다. 예. 아니 사실 자기 다 당선되려고 저기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다 앞세웠을 뿐이지 무슨 친노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문재인 의원이 내 이 호남당에서 도저히 일 못하겠다 내 나가겠다 하면 몇 명이나 따라가겠습니까? 친노 패권주의가 성립하려면은 문재인이 나 분당한다. 예를 들어서 그 새정치 국민회의를 만들었던 김대중 대통령 예. 통합민주당에서 이제 뭐 말하자면 김영삼과의 대결에서 패배 400만 표 이상 차이로 패배한 뒤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나중에 영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영국으로 갔다가 귀국해서 다시 번복하고 대권 사수에 나서요. 그러면서 통합민주당에 있는 의원들한테 이제 새정치 국민회의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끌어냅니다. 예. 그때 8, 90%가 다 탈당해서 나갔어요. 그렇게 되면 패권주의가 존재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 아이 나 이놈들 못하겠어. 야 우리 회체 모여 해가지고 나가면은 몇 명이 따라가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한 명도 안 갑니다. 지난번에 그 단식 시작했을 때 네. 문재인 의원하고 김현 의원 정도만 단식을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패권주의라는 거는 존재를 하질 않아요. 패권주의가 성립을 하려면은 예. 쉽게 얘기해서 문재인이 야 나가 하면 나가고 들어와 하면 들어오고 예.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있어야 패권주의가 성립하는 겁니다. 예. 자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노무현을 팔아먹는 인간들이 천지인데 그걸 갖다가 다 뭉덩어리 가지고 친노 패권주의라고 얘기한다면 아무 실체가 없는 거죠. 난 그래서 뭐 누가 무슨 대학 교수가 친노 패권주의 운운을 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제 그런 건데 그러나 거꾸로 여전히 호남 패권주의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정을 해서 문재인이 다 혼자 그냥 당권을 잡았고 말아먹으면서 철저하게 호남을 배제시키고 예. 다른 지역에 있는 자기 개파라고 생각되는 지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당직에 임명한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사실 정동영 전 의원도 좀 전북 출신 아닙니까? 예. 야 내가 씨발 깃발 밀 테니까 호남당 새로 만들자 해서 나가면은 저는 호남 출신 의원들 많이 나가리라고 봅니다. 예. 왜냐면은 그렇게 해서 나가면은 누군가 구심점이 돼가지고 나가면은 다음 선거 때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럼 뭐가 존재를 해야 패권주의인 거지 무슨 친노 패권주의가 존재를 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네. 오히려
지금 호남을 볼모로 해서 분당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오히려 패권주의자들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과제도 있습니다. 친노가 왜 이렇게 프레임워크에 갇혀버렸냐. 뭐, 일단 굉장한 그 당내 거부감을 갖고 있는 세력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대선을 반추해 볼 때 사실 당 전체가 문재인 당선을 위해 뛰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차후에 친노가 집권을 이제 구상한다면은, 기획한다면은 이런 그 비노들을 다 끌어안아야 되는 건데, 이참에 뭐 이 비노를 끌어안을 수 있는 뭔가 묘한 대책 이런 것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결국은 탕평책을 쓰면 됩니다. 예? 탕평책을 쓰면 돼요. 탕평책. 예. 그게 지난 대선 때는 왜 그렇게 당이 안 움직였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겠죠. 네. 노무현 대통령 때는 당이 움직였습니까? 예, 결국은 말하자면 통일민주당이 야권의 전선에서 이탈한 이후부터 예. 야당의 정통의 뿌리가 호남이 되면서부터 모든 발생한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호남만으로는 대통령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수혜를 해와야 되는데 이게 물리적인 융합은 될지 몰라도 화학적인 융합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집권해서 호남 민심이 이반된 그 계기가 바로 대북 송금 특검을 수용하면서부터 아닙니까? 예. 쉽게 얘기해서 네가 누구 덕에 대통령 돼가지고 감히 DJ를 갖다가 특검을 하겠다고 해. 이게 결정타였단 말이에요. 예. 그런 심리적 메커니즘은 지금도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걸 막으려면은 탕평책을 쓰면 돼요. 근데 그때 문재인 후보는 사실상 언론의 그 친노 비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대통령 후보로서 역할 이외에는 아무 역할도 못했습니다. 예. 그게 이해찬이 이제 쫓겨나고 나서부터는 결국 이해찬도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건데 사실 지금 정동영 의원이 패권주의 운운한다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지금 이제 문재인 의원이 당권을 잡으면 자기는 배제된다 그런 취지거든요. 아니 배제시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정동영 의원이 무슨 문재인 의원하고 뭐 노선상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집권을 하겠다는 의지면서 차이가 있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조경태 의원이 그렇게 반친노 이 노선을 걷는 이유는 뭐 그냥 여러 가지 개인적 경험에 따른 섭섭함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정동영 상임고문과의 이런 대립각은 좀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이 당권을 잡으면은 아니 중요한 요직에 뭐 기용을 한다든지 예. 그런 게 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건 뭐 지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니 내가 뭐 그런 것까지 걱정할 이유는 없는데 예. 뭔가 서로 당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마련하는 거는 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예. 결국은 이제 그 당권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 나중에 공천권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예. 그런 문제들도 누구 한 사람이 독식하지 않고 결국은 진짜로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예.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런데 지금 현재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사를 반영시킨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조경태는 달라요. 조경태로 비롯되는 그 사람들은 기본적인 시각 자체가 이 보수입니다. 보수. 그래서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만약에 진보 계획적인 김대중 대통령의 노선을 승계하는 정당이라면은 조경태류는 사실은 맞지 않아요. 조경태와 그 친한 의원들은 사실상 새누리당 가는 게 맞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가는 거는 뭐 문제가 없죠. 새누리당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호남이 홀대당한다고 해서 호남이 신당을 만든다면 그거야말로 패권주의적인 생각이고요. 박지원 의원의 생각은 차라리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안철수 의원의 사례도 보듯이 결코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은 지금 야당의 지도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와 척을 지는 지도자라면 무조건 반대란 말이에요. 예. 척을 안 졌던 김한길에 대해서 욕한 적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안철수는 혹시라도 척을 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부당한
그런 비난을 받았듯이 문재인 의원도 만약 대표가 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려니 차라리 대권 후보를 염두에 두고 당권은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의견이 다른 이제 그 반대 의견도 있거든요. 뭐 언제 저기 당권을 안 잡고 있으면 뭐 그렇게 저기 비난 안 하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부터 당권 잡고 당권을 통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검증을 받는 게 더 낫다. 뭐 이런 반론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다 합리적인 주장들입니다. 그런 주장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그게 이제 결국은 전당대회로 가면서 다수의 의견에 따른다. 이제 그런 거는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아니 솔직히 친노 패권주의에 의해서 호남이 소외되고 있으니까 호남 신당을 만들겠다고 얘기한다면 그 솔직히 누가 그거 수긍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파괴력은 있어요 오히려. 아예 우리가 호남당을 외치고 호남에서 그런 대로 신망이 있는 정동영이나 이런 사람들 간판으로 나간다면은 오히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껍데기가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본 지지의 뿌리는 호남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까 제가 3당 합당 이후로 그런 숙명으로 뿌리 박힌 거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호남 신당 만들어지면은 그야말로 과거 열린우리당에서 호남 의원들이 막판에 뛰어나가면서 열린우리당이 와야 되다시피 했던 것처럼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요 당권에서 소외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동영 의원이 미안하지만은 정동영 의원과 그 사람들을 만약 추정하는 호남 의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더 힘이 센 겁니다. 그렇게 해서 튀어나가면요 다음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겠습니까? 그 전북이나 전남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저기 분당에 나간 당을 지지하겠습니까? 분당한 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고 그래서 실제로 많이 나갈 거예요. 아니 그런 능력이 있어야 패권주의가 되는 거지. 문재인이 뛰어나간다고 해서 누가 따라 나가겠습니까? 문재인 의원이 솔직한 얘기로 대선 후보나 되고 해서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그때는 민주당이었나요? 통합민주당이었나요?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이었나요? 그런 배경이 있으니까 사상에서 아슬아슬하게 사상이었나? 사상 맞죠? 그래서 국회의원 된 거지. 그 걔들 다 튀어나오고 나서 그 출마해가지고 문재인 의원도 낙선납니다. 그 무슨 그런 능력을 가지고 패권주의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대권 행보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 정치를 안 하면 몰라도 정치를 하는 이상, 문재인 의원은 지난해 대선 후보였지 않습니까? 지난번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음에 한 번 더 도전하든가 정계 은퇴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정계 은퇴를 안 했으면 다음에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의원의 어떤 행보도 대권 행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핑의원으로 있든 아니면 당권을 도전하든 다 대권 행보의 일환입니다. 숨을 쉬는 한은. 그래서 문재인 의원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대권 행보라고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의원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내가 현재 지난번 대통령 후보를 했던 말하자면 야당의 중진으로서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현 정치권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 노력을 다해서 다음 대통령 선거점 가서 그래 문재인 너 그동안 했던 노력을 보니까 잘할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대통령 후보를 해라 하면 하는 거고 야 너 보니까 안 돼. 그냥 국회의원 하든가 아니면 정계 은퇴하든가 해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의원은 대권 행보라는 그 소리는 뭐 어떻게 자기가 몸을 낮추고 어떻게 하더라도 숨을 쉬는 한은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자기 갈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좋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음 이슈 간단하게 하나 더 짚죠. MB가 지난 12일에 그 측근들 모아놓고 골프 치고 밥 먹었답니다. 하남에서. 그래서 이제 뭐 대책회의 한 것 아니냐. 사자방 대책회의 한 것 아니냐. 그런 이제 루머가 돌긴 돌았는데요. 근데 이런 워딩을 한 걸로 봐서는 대책회의를 한 것 같아요. 대책회의를 뭐 안 했겠습니까? 나라가 어려운데 자원 외교를 정쟁으로 삼다니. 그래. 자원 외교를 정쟁으로 삼다니. 열린 입이라고 그때 얘기를 해. 아니 석유공사에서 캐나다 하베스트 자회사를 갖다가 2조 원이나 들박아 놓고 지금 200억 원에 팔아먹는 새끼들이 무슨 2조 원대 200억 원 1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 아니 100원 투자해가지고 1원에 팔아먹겠다는 이런 걸 자원 얘기를 해놓고 그걸 정쟁이라고? 진짜 아유 그냥 눈은 아주 그냥. MB가 그때 만찬에서 평소보다도 많은 10잔의 폭탄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군요.
이 열잔의 불안해서 그런 말 열잔의 폭탄주와 관련해서는 어떤 심리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불안이지, 불안. 불안해서. 네. 이게 이제 이런 거겠죠. 장모님이 이렇게 술을 드셔. 글쎄 말이야, 장모님이 뭐 왜 그런 폭탄주를 드실까? 예. 이게 결국은 이런 거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예. 이건 진짜 그 옛날 같으면은 극행에 처해야 마땅할 일을 한 거거든요. 예. 나라에서는 수십조 원을 털어먹은 것 아닙니까? 예. 이제 이거는 사실 박근혜가 봐주려고 해도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예. 이제 그런 지경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자 국회에서 자 이거 국정조사 하자라고 했을 때 박근혜 정권이 어쨌거나 하면은 이명박이를 봐주려고 하는데 예.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몇 조 원을 털어먹고 겨우 몇백억 회수하는 이런 식이 돼버리면은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수사의 손길. 이 이제 자기에게 좁혀지고 있다. 자, 이리 되면은 일단 수사를 하면은 네. 틀립니다. 예. 그러면은 뭐 어떤 비리가 나올지 그야말로 비리 도시락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의 불안감. 음. 그래서 저는 어쩌면은 또 다른 거래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날 건드리면은 니는 무사할 것 같으냐? 라는 식의. 그 말씀에 상당히 신빙성이 실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회동이 극비리의 그 회동이라고 하는데 이걸 언론에 흘린 사람들이 참석자들, 측근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야 우리 지금 모여서 예. 지금 대청 발언하고 있어 조심해야 되니까 예. 여당에게 보내는 경고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경고를 한다 하면 자신 있다는 얘기죠. 자신 있다? 무엇에 자신 있다는 같이 거예요? 죽을 자신 있다. 같이 죽을 자신 있다. 자원외교와 관련해서는 오해다, 억측이다. 이걸 입증할 만한 뭔가가 있다라는 자신감이 아니고. 아니라 상식적으로 보세요. 수십조 원을 털어가지고 그렇게 100억, 200억 했었는데 거기서 도대체 입이 천 개라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할 말 없는 거지. 그 자신감이라는 거는 혼자 죽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죽지 않아. 나는 혼자 죽지는 않아. 네. 동반자살할 수 있어. 그런데 MB가 네. 뭐 이건 저희가 뭐 어디까지는 다 이제 추측인데 추측이죠. 박근혜를 타격을 가한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자기를 이게 궁지로 몰면은 가만 안 두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제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쥐가 딱을 무는 거야? 쥐가 코너에 몰리면은 딱을 물어? 여기서 어제 비유를 한 겁니다. 이거는. 비유죠. 비유입니다. 이런 거겠죠. 이제 선의로 해석하면은 예. 어차피 우리는 성계된 정권이야. 이명박근혜야. 내가 죽으면은 이게 박근혜 정권이라고 온전할 줄 아느냐. 이게 뭐 여러 가지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건 사실 맞는 얘기거든요. 이게 뭐 이명박이 큰 비리를 저지르고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그걸 폭로를 해가지고 내 죽으면 니도 죽는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명박 정권이 심판을 받아서 국민에게 지탄을 받으면은 결국은 박근혜 정권 어차피 이명박 정권의 선계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니들은 그 여론의 지탄에서 온전할 것 같으냐. 그런 경고라고 이제 1차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이게 우리 김용민 국장이 이제 선호하는 해석은 이게 뭔가 큰 그 뭐 부정선거를 통한 비리 커넥션 아니냐.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짐작을 하죠. 네. 왜냐하면은 그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죠. 그게 이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거 없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예. 뭐냐면은 결국은 국정원이라든지 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댓글 공작을 통해서 문재인 후보를 떨어뜨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때 후보였죠. 당선시키려고 했다는 것은 그 국정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의 최고 그때 대빵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 아닙니까? 예. 즉 이명박이 박근혜를 밀어주기 위해서 관건을 동원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 과정에서 조금만 정보를 가공하면은 마치 박근혜 대통령하고 공모한 것처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예. 또 실제 공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예. 그런 점들을 가지고 야 나만 죽냐 너도 죽는다라고 이제 했다.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죠. 근데 박근혜는 말이죠. 여기서 뭐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명사로서 보통 그렇죠. 우리가 뭐 명사로서. 노무현이란 말 맞잖아요. 썼잖아. 예. 노무현 대통령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지만은 예. 노무현이 이렇게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일반 명사로서. 일반 명사로서. 우리가 박근혜가 이명박한테 이런 뭐 일종의 어떤 시위를 목격하게 했단 말이죠. 네. MB가. 박근혜가
이걸 보고 움찔할 사람이냐? 저는 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알 수가 없죠. 예. 움찔할까요? 아니 이제 뭐 이런 거죠. 사실 알고 보면 별건 아니지만은 이게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사라진 7시간도 결국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청와대 경내에 있었다면 7시간 동안에 뭐 얼마나 잘못을 하면 큰 잘못을 했겠어요. 예. 그러나 그것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 국가 안보까지 드러내면서 뭐 온갖 얘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기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무슨 큰 업무를 꾸몄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서로 그때 사이가 좋은 사이도 아니었는데 이심전심으로 너 도와줄 테니까라는 식의 뉘앙스는 있었겠지만은 둘이 그냥 그 머리를 싸매고 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너 대통령 당선 시켜줄게. 그리고 너 대통령 당선되면 나 끝까지 보호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뻔한 거거든요. 아니 뭐 애를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했을 일은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명박을 봐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난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의 심리는 다른 거죠. 설령 그 덕을 봤다 하더라도 딱 잡아떼고 아이고 관계없다. 선을 끄면 되는데 그리 못하는 거죠. 또 이명박이 그렇게 떠든들 언론이 보도를 안 해주면 뭐 말짱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떠들면 오히려 역풍이 일어나가지고 반발을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식이 말이야 죽을 먼저 죽지 비겁하게 보수 전체를 갖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또 친이가 프레임워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친이 포위가 되는 거예요. 포위가. 이명박은 뭐 어차피 지난번 보수에서도 우리 정통 보수는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또 구박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박근혜 후보가 떨어지고 나서 이명박하고 아슬아슬하게 떨어지고 나서 자기는 못 나오니까 이해창이가 출마해주고 몇백 명 표 갖고 하지 않았습니까? MB로서는 참 똥줄이 탄다 이렇게 봐도 똥줄이 타는 거죠. 안 그러면 폭탄주 열잔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걸 겁니다. 그럼 폭탄주 열잔이라는 말을 왜 그 기자에게 흘렸을까요? 아니 뭐 열받으면 수틀리면 무슨 짓이 있었든지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라고 그러면 해야 되겠죠. 측근들도 이성을 잃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지. 이성을 잃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지. 그게 우리가 폭탄주 열잔을 마실 만큼 흥분돼 있고 과열돼 있다. 조금만 건드려봐라. 그래, 가만 안 두겠다. 알아서 해라. 뭐 그런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현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또 전주 공개방송 실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는요. 가을에 쌀과 연탄 들여놓고 김장해 놓으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랑은 아닌데요. 이 나이 되도록 저 혼자 김장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제가 겁없이 씩씩하게 김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11월 22일 토요일 아침 10시 반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로 오십시오. 큰누님 맹경순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즐거운 김장 체험. 그날 구수한 시래기 된장국, 도토리묵, 수육, 두부로 차려지는 점심 식사도 있고 DMZ 생태관광 예정도 있습니다. 자, 함께 모여서 김장해요. 11월 22일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과 함께하는 김장대회. 신청과 문의는 조합원 백마고진님 010-9523-5400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내용은 5대 악재. 한반도를 들이운 5대 악재. 한반도라기보다는 대한민국도 박근혜 정부의 5대 악재다. 이겁니다. 우선 첫 번째, 12월 경제위기설.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돌고 있어요. 2008년에도 봄에 경제위기설이 있었는데 2008년은 넘어갔고 그 가을에 리만 브라더스가 이제 무너지면서 그렇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들이닥쳤죠. 한국에도 심대한 타격을 미쳤고요. 자, 지금 근데 우리 상황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악화.
저축은행 영업정지, 증권사와 은행들의 한결같은 실적 악화, 부실 채권 증가, 건설업계의 줄도산 위기, 공기업 부채, 가계부채 급증,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무산, 수도권 부동산 가격 하락과 침체, 하우스포의 증가, 금값 하락세 지속, 주식시장의 거래 침체, GDP 성장률 하락과 경기 침체의 장기화. 게다가 최근에 미국 양적 완화가 종료됐고 내년 이후에는 금리를 올리게 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지금 아시는 대로 가계, 공공, 또 민간 총 이자성 부채가 3,400억이 아니라 3,400조가 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바람만 훅 불면 그냥 바로 한국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뭐 대표적으로 미국의 양적 완화가 이게 종료가 됐으니 금리 올리는 건 뭐 너무나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마어마한 3,400조에 이르는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 이거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게 돼서 한국 경제가 위태롭지 않겠는가? 아니, 초이노믹스는 어디 갔습니까? 이명박 정권이 이제 집권한 이후 지속됐던 이른바 양극화 현상, 뭐 그 이전에도 양극화는 뭐 진행되어 왔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완화시키는 노력들이 나름대로 이제 국가적으로 병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게 뒤로 자빠질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 한 지금까지 7년 동안 뭐 양극화는 아주 줄기차게 진행되어 왔다는 그런 이제 국내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양극화가 진행되면은 왜 위기가 오느냐? 예, 부가 결국은 국가 전체의 부가 1% 내지 5%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95%는 전부 다 가난한 사람으로 이제 변하는. 자, 그래 되면은 아무리 뭐 물건을 만들어내고 온갖 경기 부양을 책을 쓴다 치더라도 그 물건을 사줘야 될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게 배경이 무효인 이제 그런 국내적 상황에다가 미국의 양적 완화에 따른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가 이제 겹친다 이런 얘기인데요. 왜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이제 중단을 하고 금리를 올리면은 국내에 영향을 미치느냐면은 이런 겁니다. 기준금리로만 따지는 게 아니고 금리는 이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을 하면은 우리나라는 따라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기준금리가 인상됨에 따라서 국채라든지 이런 금리도 이제 자동적으로 연동이 되는데 미국이 만약에 금리를 올리면은 국내에 투자되었던 자본들이 일제히 미국으로 몰려갑니다. 왜? 미국은 우리보다도 더 안전하고 금리가 높으니까 몰려갈 수밖에 없어서 그야말로 일종의 뱅크런 사태 같은 게 국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는 미국보다도 조금 더 금리를 더 높게 올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우리에게 미치는 가장 큰 악재가 바로 그거예요. 자, 지금은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기준금리 때문에 부동산 뭐 집값 대출 받고 한 그 금리가 전부 뭐 3 내지 5% 안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대한민국도 자동적으로 인상이 되고 따라서 온갖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이제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이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자성 부채가 3400조 원 되는 대한민국에서 이자를 조금 올릴 때 생길 수 있는 그 태풍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불어닥치는 거죠. 이자를 낼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얼마 안 되고 지금 수준에서도 그야말로 간신히 이자 받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를 올리면은 줄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97년도에 있었던 IMF 사태가 이제 재현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양적 완화에 따르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쳐서 그렇지 않아도 약화된 한국의 경제 체질 때문에 어마어마한 국가 전체가 부도나는 사태가 또 온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12월 설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IMF가 왔을 때의 집권당은 한나라당이었죠. 그렇죠. 지금의 새누리당. 만약에 그런 상황이 또 온다면은 연거푸 경제 파국을 초래한 책임을 져야 할 텐데 저는 새누리당은 이번엔 지난번처럼 거의 자인하다시피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경제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온다. 그래서 책임 추궁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틀림없이 새누리당은 이건 다 야당의 무상복지 때문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분명히 그렇게 나올 거예요. 자기들이 책임진다는 말 안 할 겁니다. 그거 책임진다는 말하면 연거푸 경제를 파탄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 정권의 이제 방어 논리로서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영유아 보육료 무상 보육 때문에 이제 일어난 일이에요. 사실 이제 영유아 태어난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5살 미만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시나 해당자들에 대해서 이제 무상 보육을 박근혜 그때는 후보였죠. 후보가 공약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출산율 저하 때문입니다. 그게 애를 안 낳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한 20, 30년 지나면 인구가 오히려 더 줄어들어서 3천만으로 뭐 떨어지고 이리 되면은 국가의 성장 동력이 완전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뭐 박근혜 당시 후보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공약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그때 당시의 경제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공약을 했던 거고 집권한 이후에 그런 무상 경제민주화와 그 복지라는 이 공약을 실천하려면은 바로 1% 혹은 5%의 말하자면 양극화의 상층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야 되니까 그런 공약들을 파기하게 이르는데요. 자, 무상보육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무상보육료를 갖다 낼 재원이 없단 말이에요. 재원이 없으니까 무상급식에 들어갔던 재원을 갖다 전용하려는 이제 이런 업무를 이제 꾸미다 보니까 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책임을 미루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엊그제 조선일보 사설이 바로 그겁니다. 무상보육 관련해서 무상 얘기를 꺼내서 적극적으로 했던 야당이 니들이 책임져라 라는 식으로 이제 나왔어요. 사실 사설로 쓴 겁니다. 그게 이제 김영국 PD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만약에 국가적인 뭐 부도 사태라든지 이런 게 오면은 자, 그 야당이 무상 하다 보니까 포퓰리즘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 아니냐 이런 논리로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렇죠. 네. 뭐 여러분 뭐 여담처럼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지금 무상보육 박근혜 공약 아닙니까? 그렇죠. 무상급식 사실 뭐 여당에서도 대부분 실천하고 있는 아젠다긴 합니다만은 무상급식 그거 다 하지 말고 무상보육하라 이게 바로 박근혜 정부의 지금 기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제 무상급식은 사실은 2010년인가 경기도 교육감이었던 당시 김상공 교육감이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무상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죠. 예. 그래서 오세훈은 나 못한다 예. 해가지고 결국은 논란을 벌이다가 그때 서울시 의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건 야당이었어요. 75%를 점했죠. 야당과 이제 오세훈하고 싸우다가 오세훈이 그 무상급식 가지고 그 투표를 붙여서 뭐 자기 진퇴를 결정하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뒤로 자빠지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2012년 말하자면 대선 직전에서야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후보도 무상을 떠나가지고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집권할 수 없다라는 이제 판단 속에서 적극적으로 사실 공약 속에서는 다 수용을 했던 거죠. 무상보육도 그렇고 무상급식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예. 심지어는 경상남도만 하더라도요. 지금 무상급식 못하겠다고 홍준표 자빠졌는데 올 초에 경남도와 경남교육청 사이에는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지원에 대한 협약서까지 다 체결한 상태였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 박근혜의 공약인 무상보육을 못하게 되니까 무상보육도 실제로는 이게 무상보육은 되게 복잡합니다. 이게 단순히 교육부만의 일도 아니고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아마 업무가 겹칠 거예요. 겹치고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그 책임 소재를 가지고 이제 싸우기가 어려운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전부 무상급식으로 그냥 책임을 몰아가는 이런 전략을 지금 채택하고 있는 거죠. 무상급식 예산 다 무상보육 줘도요 3분의 2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 예산이 무상보육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 지금 박근혜 정권의 문제점은
그 공약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다 폐기를 했습니다. 경제민주도 그렇고 복지에 대한 것도 폐기를 했지만은 폐기 안 한 부분을 말하자면은 예산에서 이제 쓰려면은 거기에도 막대한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돈을 댈 능력이 이제 없으니까 그 돈을 낼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세금을 올리는 거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네. 세금 올리긴 싫으니까 세금을 또 누가 더 내야 합니까? 부자들 아니겠어요? 부자들 아니, 세금 더 내기 싫으니까 조선일보는 무상복지 그 근간부터. 아니 이제 무조건 세금 올리는 거를 박근혜 정권이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부자들과 대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금을 올리기를 싫어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구간을 좀 복잡하게 해가지고 상위계층 1억 이상으로 지금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1억에서 3억, 3억에서 5억, 5억 이상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켜서 5억 이상의 경우에는 뭐 외국 사례에서는 거의 70% 가까이 세금 냅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못하겠지만은 좀 올리고 이런 식으로만 그 상위계층의 그 세금 분포를 세분화시켜서 세율을 인상을 하면은 상당히 많은 재원들이 확보가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숫자는 적지만은 거둘 수 있는 세금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부가 그 국민 총생산이 되면은 거의 뭐 절반 이상을 그쪽에서 다 가져가니까 세금도 당연히 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소득세 부분, 그 다음에 법인세는 지속적으로 낮춰왔어요. 근데 법인세도 일종의 부유세라고, 부자세금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법인세는 그렇죠. 뭐 부자세금이라고 꼭 볼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사업을 모두가 해서 다 일률적으로 내지 않잖아요. 이익을 내면은 이제 세금을 내는 건데 예. 문제는 이제 이익을 못 내는 기업은 세금을 안 내는 거니까 예. 결국은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은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 예. 상장 기업 중에서도 대기업들, 재벌 기업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지속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시켜주고 그리고 각종 혜택을 예. 줌으로써 사실상 실제 담세 비율을 갖다가 아주 10%로 낮춰주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법인세를 현실화시키고 부자들에 대한 소득세 구간을 강화시키면은 전문가들 예상에 따르는 연 20조 원 이상의 세원이 확보된다라고 봐요. 네. 또 노무현 정권 때 이후에 거의 무상이 아니라 폐지하다시피 한 종합부동산세 같은 거 이거를 뭐 약간의 그 문제점은 있었죠. 부동산 거지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 수입은 없는데 부동산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은 뭐 세금이 1년에 뭐 1,000만 원씩 나오면 그 사람들 입이 나올 만은 하죠. 근데 그런 약간의 이제 문제점만 보완을 하면 종합부동산세 역시 결국은 많이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거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세금을 거둘 수가 있는데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세금은 아예 더 이상 동결시키고 안 거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서 이제 세금을 자꾸 올리려고 하는 거죠. 최근에 검토했다가 요걸 있는 대로 얻어먹었던 게 바로 부가세 면세되고 있는 부가세 그 책도 신문 구독료도 업종들을 폐지하는 그게 이제 책, 신문, 심지어는 또 농산물도 있어요. 예, 그리고 타이어. 타이어도 있나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그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타이어는 부가가치세는 아니고요. 네. 하여튼 이제 그런 방식 또 심지어는 담배도 마찬가지 이런 얘기 사실 며칠 전에 그 한 신문에 투고에도 올라왔었는데 어떤 이제 노인네들 뭐 한 70%는 박근혜 공약에 의해서 한 20만 원 받습니다 월. 그래서 과거에는 11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받다가 20만 원을 받았으니까 한 10만 원 늘어난 거죠. 근데 내년부터 세금을 담배값을 인상을 하면은 2,000원 정도 인상을 하면은 하루에 한갑 피는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담배값으로 더 부담해야 될 게 6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아니 왜 줬다 뺏어가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결국은 간접세의 그 담세 비율을 강화시키면은 간접세라는 거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세금을 물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세금의 그 데미지가 더 큰 거죠. 이런 방식의 이제 세금 인상을 박근혜 정권이 깨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네. 하여간 그 무상급식, 뭐 무상복지 이런 거 책임 그쪽에다가 다 떠넘기면서 무상복지 때문에 경제 위기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돌파할 것이고. 근데 그렇게 하겠죠, 당연히. 사실 그 이제 1997년에도요. 그 당시 이회창 총재가
그 TV 토론회 때 이번 IMF 고세 금융 요청에 대해서 김대중 총재님은 책임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네. 그럼 뭐라고 답했어요? 이제 도의적인 책임은 지지요. 그렇지만 지금 정권이 어느 정권입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죠. 거기서 답이 다 나온 거죠. 네. 아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무상복지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조선일보가 막 그냥 부채질하고 뭐 당연히 그렇게 나올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그때 가면은 이인재가 나와서 표 안 갈아먹었으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안녕하십니까. 이인재입니다. 저를 왜 자꾸 부르십니까? 이인재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예. 그 불사조 피닉제라고 또 하는데, 여하튼 결국은 아무리 그 책임을 야당에게 미룬다 손 치더라도 그 국가가 큰 위기에 닥치면은 그 집권 세력이 책임을 면할 수가 없고,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슷해요. 그때도 뭐 전두환은 거의 깡패로 집권한 사람이니까 일단 뺀다면은 예. 87년 민주화 이후에 노태우, 김영삼 두 번 집권했지 않습니까? 예. 그 집권 10년 만에 나라 완전히 말아먹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그 말아먹었던 나라를 어느 정도 복구시켜 놓으니까 다시 이명박 박근혜 10년이 나라를 말아먹는 이런 식의 이제 쳇바퀴가 다시 돌고 있지 않느냐. 아니, 대안이 그렇게 없나? 뭐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면은 여당 바꿀 수 있죠. 근데 바꾸는 대상이 과거에 그야말로 폐기물이 돼버린 한나라당을 다시 택하는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더 당해야 정신을 차리는 건지. 뭐 어차피 그 DJ가 집권할 때도 야당 자체가 어마어마한 계획을 해서 훌륭한 정당이기 때문에 야당이 집권했던 건 아닙니다.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한 개인의 개인기에 의존해서 대통령이 된 측면이 더 강하고,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거의 위인에 가까운 분이 그러니까 출마를 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시겠지만은 뭐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지지도의 변화를 굉장히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영삼시계 사건 이후에 5월 이후에 막 지지도가 내려박았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 덕분에 우리 성대모사의 가장 잘하는 성대모사 정몽준이 떴던 거지. 근데 그 사이에 그 후단협도 나왔다시피 노무현 대통령도 그때 당시 자기를 소속 정당이었던 민주당의 힘으로 대통령이 됐다고 절대 볼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방해가 됐으면 방해가 됐지. 것처럼 이번에 다시 또 정권이 바뀐다면은 뭐 물론 야당이 크게 대호각성해서 큰 쇄신을 이뤄내서 그렇게 집권을 주게 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은 뭐 설사 그렇지 않다 손 치더라도 저는 뭐 정권을 바뀌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안 바뀌어도 좋고 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뭐 70%를 넘어도 좋으니까 경제 위기는 오지 말아야. 경제위기 오래 말아야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경제위기 반드시 옵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 12월설은 이제 좀 지어낸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얼마 전에 또 KBS에서도 한번 그와 유사한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취재후라는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그런 유사한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미국의 양적 완화가 이제 스톱하고 금리가 인상됐을 경우 그것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짧으면 6개월, 빠르면 늦으면은 1년, 2년 걸린다라고 이제 했는데, 저는 아마 2015년 말이나 2016년 초에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그때가 되면은 이제 또 정권 교체기가 맞물리기 때문에. 예. 결국은 또다시 1997년의 뭐 비극이라고 해야 될지 희극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예. 이럴 때 경제학자들은 말합니다. 빚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하다. 빚을 없애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면요, 지금도 신문 같은 데 보면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최경환
뭐 초이노믹스라는데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무슨 초이노믹스입니까? 이게 이자율을 낮출 때 자기가 그렇게 불러달랬대요. 자기가 불러달라고 그랬대. 초이노믹스. 자가 발전이었구만. 성대모사 달인이라고 불러달라고 한 거 똑같은 얘기네. 경제부총리 최경환입니다. 예, 앞으로 초이노믹스라고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죠. 이자율을 낮춰줄 테니까 빈대서 집 사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게다가 그 빚을 내서 집을 살려면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집을 삽니다. 하나는 우선 그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될 때, 아니 우리가 그냥 빚내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 1억짜리 살고 있는데 집값이 1억 2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은행에서 저 2천만 원 더 대출 받으면 집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전세값 1억 중에서도 빚이 한 40~50%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1억 2천에 대한 빚이 한 6천만 원 이상 되는 건데 그 6천만 원 이자를 자기가 부담할 자신이 없다면은 우선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집을 샀습니다. 왜? 집값이 오르리라고 전망을 했기 때문에. 1억 2천짜리 집이 자기가 빚내가지고 샀는데 한 3억 정도 오른다면은 집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둘 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율을 낮춰주고 대출의 문턱을 낮춘다 손 치더라도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죠. 기본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한 5년 전, 10년 전하고 우리 삶을 비교해보면 알잖아요. 5년 전, 10년 전에는 어디 해외여행도 가끔씩 갈 만큼 주머니에 돈이 있었는데 이제는 돈이 없어. 간신히 먹고 사는. 이게 결국은 가랑비에 어쩌는다고 정권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늘 안타깝게 생각해요.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집권을 함으로써 진짜 잘 살게 된 사람들 있죠. 있습니다. 대기업들. 이명박 정권 시대 때 사내 유보금이 몇십조, 몇백조로 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를 늘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야 이런 정권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서 돈을 내고 지지하고 하는 거야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야말로 80% 90%의 사람들은 이 정권은 늘상 어떤 방식으로든 손해만 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권의 탄생을 도와주는 가난한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한 이슈 갖고 너무 오래 얘기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넘어가시죠. 저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슈 하나당 한 15분 그 안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정세가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의 자책성 원인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일단 당장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재연기 재연기라는 말보다 무기연기 이걸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다가요. 미국은 이참에 서울 동두천에서 평택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냥 잔류하겠다 이러고 있는 형국이고요. 어디까지나 그거는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사드를 배치한다든지 MD를 한반도에 구축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과 어마어마한 군사적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이 부분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일단 전자권 환수 재연기, 무기연기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의 국방비의 33배 또는 34배 정도 이렇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과 맞서 싸워서 맞설 그런 능력이 없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느냐? 앞으로 그 미국 중국 G2가 됐는데 글로벌 2가 됐는데 미국 중국 사이의 갈등 이 갈등 국면에서 한반도는 아무런 정치적 군사적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 미중의 어떤 그런 대립의 장에서 한반도는 휘둘리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일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 상황이 우리 역사의 어느 시점하고 비슷하냐면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나던 시절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임진왜란이 이제 일어났을 때 선조 때 아닙니까? 그리고 선조에 이어서 이제 정권을 잡은 광해군.
광해군의 이제 균형 외교를 추진했죠. 그때 당시 이제 대륙은 맹청 교책이었고, 근데 사실상 이제 청나라 지배하는 이제 그런 시기에 청이라는 강국이 존재를 했단 말이에요. 여하튼 맹청 교체기 때 광해군은 균형 외교, 신뢰 외교를 취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았는데, 그 멍청한 인간들이 명나라가 제조지연의 나라다 해가지고 계속 명나라에 충성하는 바람에 청나라가 와가지고 그냥 전국 투를 유린하고. 제조지연 무슨 말인지. 제조지연이 무슨 말이냐면은 제자는 어게인입니다. 조는 컨스트럭터입니다. 예, 새로 다시 만들어줬다. 예, 일본 때문에 거의 망한 나라를 제조, 다시 살려준 그 은혜가 있다 해가지고 명나라에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사달을 했죠. 네. 광해군 이후에 반정으로 집권했던 인조 정권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남한산성으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그 삼배 구고도 해가지고 대가리를 땅에 9번이나 찍으면서 청나라 태종한테 그 인조가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전시작전 통제권을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동북아에서 미국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이제 그런 의지의 발로거든요. 그게 중국이 아니라 북한을 상대로 한다면은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다행인 측면도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이 보였던 그런 무모함, 이 사실상 전쟁으로 번지지 않았던 이유는 역설적으로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을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반기하는 형식으로 북한으로 쳐들어가는 게 만약 전시작전 통제권이 우리에게 있었다면은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시작전 통제권을 대한민국 똥별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북한을 상대로 한다면은. 그러나 동북아를 본다면은 중국과의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유리할 때는 중국에 붙고 또 불리할 때는 미국에 붙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전작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러나 이거를 미국에게 지금 갖고 있는 미국에게 계속 가지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중국 편이 안 되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떤 뭐 특정한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중국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날이 온다면은 그러면은 중국하고 한판 붙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 결국은 인조가 광해군은 말하자면은 명나라와 청나라를 오가면서 줄타 외교를 해가지고 전쟁은 최소한 안 일어났었는데 인조가 뻘짓해가지고 지금 전시작전권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처럼 인조 정권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유린했던 것처럼 미국은 멀리 있고 중국은 바로 코앞에 있는 겁니다. 전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대한민국의 무역 상대국으로는 중국이 미국을 앞선 지가 벌써 1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경제 의존도가 뭐 세계 경제 의존도, 우리나라의 그 경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중국이죠. 중국입니다. 중국. 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보죠. 제가 참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라서 그것도 아주 그 엽기적인 상상력이 참 강한 사람입니다. 해보세요. 예. 만약에 일본이 어느 날 갑자기 독도를 점령을 한다. 군사적으로.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이제 상상을 토대로 해서 한일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런 시나리오들은 많이 나왔죠. 나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독도의 입도 시설, 뭐 저반 시설 같은 거겠죠. 입도 시설을 만들기로 하고 입찰까지 냈어요. 근데 그걸 다 보류를 해버렸단 말이죠. 뭐 보류라기보다는 뭐 안 하겠다, 취소 이런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입도 지원센터를 만들었다가 일본이 도발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윤병세 장관이 염려를 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어쨌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독도가 일본군에 의해서 점령이 됐어요. 일본 자위대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때 만약에 독도를 탈환하기 위해서 우리 군사력이 동원된다. 그러면은 미국에 사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 결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그걸 자위권이라고 미국이 허용해 줄까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하네 진짜.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질문이 얼마나 정교합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감안해서 상상력은 끝내죠. 이런 걸 평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이사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이사장 안 할래. 이제 그거는 전제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예. 이게 현재 물론 이제 아베 정권은 지금까지 그 일본 정권 중에서도 가장 극우적인 정권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일본은 미국의 강력한 영향권 속에 있습니다. 미국과 대립각을 세운 수상들은 예외 없이 조기 퇴진했어요. 그걸 이제 일본 외교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이 책으로 쓴 적이 있습니다. 그걸 국내에도 번역이 됐는데 책 제목이 있는지 까먹었는데, 동아시아 뭐지고 해가지고 이제 나온 건데, 여하튼 그런 식으로 미국의 강력한 영향권 속에 있기 때문에 일본이 독자적으로 독도를 점령하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미국이 일본에 대한 영향이 없다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도 동시에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일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독도 문제는 늘 그렇습니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려는 게 일본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제 국제사법재판소로 영토 문제를 가져가려면 분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본은 언제든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점유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문제만 안 된다면은 점유한 사람이 우선 되는 거거든요. 이미 물건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독도 문제를 이슈로 삼지 않으려는 그런 이제 전략이 수십 년 동안 이제 왔죠. 근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초로 그 정책을 결과적으로 바꾼 사람이 이명박입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 그 일본의 어떤 신문이 그게 아사히였나 요미우리였나 기다려달라 하는 그 보도. 산케이 신문이었어요. 그것도 산케이였어요? 아니야. 요미우리야. 그 이제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달라는 그 보도 때문에. 지금은 곤란하다. 지금은 곤란하다. 예. 그 보도 때문에 독도를 이명박이, 안 그래도 이명박은 뭐 무슨 명박 악기로 해가지고 일본 사람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그런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독도를 일본에 팔아먹으려고 한다라는 이제 국민적 의심이 강해지니까.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자성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지곤족이라고. 그게 뭔 뜻이죠?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기다려달라. 그 뒤에 그 말은 어떻게 되는 거지? 네.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해서 지곤족이. 지곤족이. 난 한자인 줄 알고 한자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명박이 전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합니다. 그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도를 안 갔던 이유는 독도를 계속적으로 분쟁을 만들려면 누군가 와가지고 직접 떼야 되거든요. 이미 땅은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명박이 처음으로 상대를 해주는 거, 그게 일본의 전략이 말리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독도를 방문한 다음에 내놨던 공약이 바로 입도 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라는 공약이었어요. 근데 그게 당장 실현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그 예산 신청했다가 처리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이게 물론 이제 그 내막적으로 뭐가 있었는지는, 워낙 이 정권은 불투명성의 정권입니다. 불투명성. 사실 박근혜 정권만큼 불투명한 정권은 저는 유례가 없다고 보는데, 이명박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결국은 박근혜 7시간이라는 것도 그 불투명성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 아니 그때 뭐 했더라고 그냥 솔직하게 그때 얘기를 했으면은 아무 일도 아닌, 아니 뭐 청와대 안에서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시중의 루머를 그 기사가 말하자면 근거로 작용해 준다 이렇게 이제 본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갔던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불투명성에서 이제 비롯되는 거죠. 그래서 독도 문제, 그 입도지원센터에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조달청에 그 입찰 공고까지 냈다가 나중에 다시 월이쳤는지는 몰라요. 안 밝히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일본의 반응을 보면은 일본이 항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오히려 자기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입도지원센터가 건립되는지 조달 공고를 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자기들끼리 했다가 막
안에서 내부적으로 분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일본 외무성에서는 잘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반응했다는 그 보도를 내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결국은 이 정권 내부에서 서로 업무 협조가 안 돼가지고 말하자면은 사실 이제 한마디로 행정이 개판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입찰 공고를 냈다면은 그걸 중간에 스톱을 할 게 아니라 입찰 공고는 그대로 내가지고 받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실제 입찰 안 하면 되는 거거든. 네. 그때 이제 불러가지고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하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갔을 건데 그 내부에서 야 일이 되면 또 일본이 그 항의할지도 몰라. 왜 우리한테 협의도 안 하고 이 공고를 내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아마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또 청와대 문에 보자 하니까 청와대에서 하지 마라 하니까 X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이제 짐작을 해봅니다. 그게 참. 그러면 결국에는 일본의 또 해군력은 어마어마한데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독도를 점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또 점령이 됐을게요. 아니 그 실존하는 우리 걱정거릴 수 있어요. 예, 이제 얘기할 필요도 없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군이 대응을 해야 된다. 대응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국민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영토 주권에 관한 문제인데. 근데 또 그럼 우리 정부가 결국 미국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 공격을 하려면. 미국 결재도 받아야 되고. 미국이 오케이 할까요? 그 자기들의 그 아36이라고 보는 한국하고 일본이 중국 코앞에서 북한을 코앞에서 두고 전쟁을 벌인다. 싸우는 거를 미국은 결코 원치 않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그러면 또 그러겠지. 직원족이.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근데 그 전쟁은 틀렸기 때문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모든 걸 다 감안해서 그 일본이 만약에 무력 점령을 한다면은 한국이 다시 반격하기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봐야 되고 웃기는 거는 이런 거죠. 해군력에서 보면은 우리는 일본 상대가 안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본은 1905년 청일전쟁에서 청나라의 북영함대를 격파하고 이긴 이후에 사실 뭐 대한민국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해양 강국이었죠. 사실 2차 세계대전 때는 뭐 진주만 기습을 통해서 미국하고도 맞짱을 뜰 정도의 나라였으니까. 근데 뭐 그건 이제 과거이라 치부 하더라도 현재 일본은 결국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해양 쪽으로 자위대를 육성하는데 이 힘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군사력, 해군력에 있어서는 해군력과 공군력은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뭐 우리 방산비리 최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구축함을 만드는데 음향탐지기도 순 엉터리 음향탐지기를 갖다 놓고 이런 식이라면 게다가 북한하고 전쟁을 했을 때 그때 해군 초계야 76mm 한 표라면요. 그야말로 가장 기본 무기입니다. 육군으로 따지면 소총이에요, 소총. 그걸 겨우 14발 쏘고 그게 걸려가지고 포탄이 더 못 나가는 이런 정도라면 뭐 얘기 안 해도 비디오죠. 전쟁을 안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럼 독도는 넘겨주고. 넘겨주는 거지. 이제 그런 방식으로 될 리는 없지만은 만에 하나 일본이 완전히 또라이가 돼가지고 무력 점령을 지금 또라이예요. 아베 보세요. 또라이 아닙니까? 저게 제정신이에요, 저게? 그럼 뭐 군사적으로 우리가 회복할 길은 요원하다고 봐야죠. 현주소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아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노 대통령이 뭐 잘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 모릅니다만은 상당히 그 군사적 방면에서 박식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밀리터리 매니아를 갖다 밀떡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사이트에 가보면 지금도 노무현 대통령을 칭송하는 노비어 청가가 지금도 있습니다. 예. 노 대통령의 지론은 뭐냐? 대한민국 군대가 사실 이제 그 남북 전쟁, 6.25 전쟁 이후에 가장 기형적으로 발전했던 것은 해군과 공군은 미국에게 의존하고 육군만 키우는 나라였어요. 근데 미국이 언젠가는 이제 물러날 테니까 한반도에 영원히 뭐 수천 년 동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전혀 대비를 안 해왔던 거죠. 이 문제를 최초로 인식해서 군사적인 예산 방면에 메시지를 최초로 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독도함을 만들고 했던 것도 다 노 대통령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노 대통령이 다시 이제 그 정권을 내놓고 난 이후부터는 다시 육군 우위로 돌아와서 아주 개판 5번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네. 네. 자, 뭐 너무나 암울하죠. 암울합니다. 자, 세 번째. 또 있습니까? 3대 리스크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애국법을 만든다는 겁니다. 애국법. 뭔 애국법이 있느냐. 이건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광범위한 도감청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변호인의 접견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 부시 미국 정권의 애국법이 있었거든요. 어디? 부시 미국 대통령. 그 애국법을 본뜬 한국판 애국법.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서울중앙지검이 김수남 지검장의 지시에 따라서 윤은걸 중앙지검 2차장을 중심으로 연구회를 구성해서 긴급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 근데 보수 언론, 뭐 문화일보를 비롯한 이런 신문들은 그런 법 만들어야 한다. 또 이렇게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신문을 많이 안 보시잖아요. 이게 문화일보 보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예, 뭐 저희도 안 봅니다. 한 명도 없네. 예, 그렇지만은 이게 관공서에는 다 배달되잖아요. 관공서 배달되죠. 그 사람들은 문화일보 읽으면서 아, 이게 여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이거 뭐 논란은커녕 지지성 사설이 실렸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결론만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애국법이라는 게 이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언제 있었던 법이냐면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 있었던 법입니다. 그때 이제 일본하고 전쟁 나고 하면서 일본인들에 대해서 뭐 구류하고 일본 자산 몰수하고 이런 이제 일이 벌어졌을 때 하여튼 그 말하자면 헌법적인 기능마저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게 아마 애국법의 시초라고 이제 보이는데 이게 부시 9.11 사태 이후에 다시 만들어졌어요. 결국은 제대로 도감청을 못했기 때문에 9.11을 못 막았다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졌던 건데 그거를 흉내를 내가지고 지금 카톡 감청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고 결국은 그래서 다음 각호에서도 그런 식의 감청영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결국은 검찰에서 대응책이라고 내놓은 게 이제 애국법을 갖다 부활시키자. 우리는 부활이 아니지 만들자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검토를 하니까 이제 보수 언론에서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검찰이 왜 이런 법을 구상하냐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들이 법리를 따지면서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찾아내고요. 또 간첩 조작 사건 문제 삼아가지고 결국 간첩이 아닌 걸로 또 판단이 되고요. 이러니까 검찰이 환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증거를 찾으려면은 도감청을 해서 그런 내밀한 얘기까지 다 틀면은 나올 거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나온 거라고 보는데 상식적으로 봐가지고 이런 식의 광범위한 도감청 사람들이 도감청 문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정권을 떠나가지고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예. 사실 다음 각호가 도감청 당한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텔레그램 망명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제일 먼저 도망간 놈들이 검사라는 얘기까지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은 이게 텔레그램에 갖다 가입을 하면은 자기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들이 텔레그램에 가입을 하면은 메시지가 뜨잖아요. 기자들이 그 얘기를 만들어낸 거야. 왜냐하면은 법조 출입 기자들은 검사들 전화번호가 많이 있으니까 계속 뜨는다 보니까 검사들도 가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사생활에 대한 거는 일부 이제 그 공안을 수사하는 공안 검찰들의 입장에서는 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결국은 국민적인 호응은 얻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호응이 있으면 그걸로 법을 만들고. 근데 이거는 결국 법 개정을 한다든지 법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야당이 반대한다면 절대 현행 그 제도 속에서는 5분의 3이 동의를 해야 그렇죠. 장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거죠. 아마 그런 식의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겠다고 나옴으로써 다른 데서 양보를 받기 위한 그런 수작일 수도 있어요. 또 엽기적인 상상력을 좀 동원해 또 동원해 보세요. 지금 국회 선진화법 5분의 3 이상 동의를 내야 쟁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이 법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국회 선진화법 어떻게든 없애려고 여당이 뜻을 모으기 시작했단 말이죠. 네. 권한쟁의 심판 뭐 그런 걸 청구했다고 하더라고요. 헌법재판소에. 자, 근데 지금 현 정부의 그 사법부가요. 좀 이상 기류가 있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 내쫓고 나서 이게 상식 밖의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 엽기적인 상상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국회 선진화법 위헌이다. 땅땅땅. 그래서 결국 국회 선진화법은 무효가 되고 그래서 여당 다수당이 예. 애국법을 통과시킨다. 땅땅땅. 그렇게 되면 현실화 되는 거 아닙니까? 현실화 되죠. 예. 왜 그런 상상까지는 이르지 못하십니까? 예, 우리 김영국 장의 그 뛰어난 상상력에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은 보니까 있긴 있네. 예를 들어서 국회 선진화법이 어떤 여야 간에 첨예한 문제, 의견이 대립되는 현안일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 우선 직권상정을 금지하고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을 때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게 하는 이런 식의 국회 선진화법은 대의제, 즉 과반수의 찬성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민주주의 대의제에 맞지 않는다, 위헌이다라고 이제 그 판결을 내리면은 뭐 국회 선진화법을 폐기할 수가 있겠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국회에서 폐기를 하려면은 그거 역시 5분의 3의 찬성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회 선진화법을 폐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국회 선진화법은 위헌이다는 판결을 얻어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개정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걸 감안한다 치더라도 올 12월까지는 예선 때문에 정신이 없을 테니까 내년도 가서 이제 한다고 보면은 한 1년 정도는 또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은 박근혜 정권의 임기 말로 또 가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낙관주의자세요 우리 서 이사장님. 네. 5대 리스크라고 했는데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네. 3대 리스크까지 왔는데 네. 마지막 하나가 뭐냐? 뭡니까? 원전입니다. 원전. 네. 월성 원전에서 5년 전에 이게 폐연료봉이 떨어진 걸 사람이 가서 수거를 해가지고 아주 엽기적인 일입니다. 엽기적인 사건입니다. 이건 진짜. 아니 월성 주변에 별일 없었는지 그거 확인을 못해요? 5년 전 일인데. 저는 뭐 이런 일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5년 뒤에나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다. 보도도 아니죠. 이쪽 관련해서 원전 비리가 없는지 주다가 그렇게 해서 확인한 거 아니에요? 국정감사에서 나온 김재남 의원이 그걸 주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런 사고가 났으면은 바로 그 순간에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진짜 이 정부의 행태, 새누리당 정부의 행태를 보면요. 만약 고리에 최악의 아주 엽기적인 상상력의 그 달인이기 때문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리원전 어디 있는지 아시죠? 행정구역상 어디 있습니까? 부산광역시입니다. 부산원전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산원전이라고 하면 또 우리 부산 시민들이 불안해하죠. 불안해하겠죠. 내가 아는 부산 시민들만 하더라도 그 이사 가야 되겠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고리원전이 어디 있나 봤더니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있습니다. 네. 최소한 기장원전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월성원전, 경주원전 아닙니까? 그리고 영광원전, 한빛원전인가요? 이름을 또 바꿨어요. 바꿨어? 예. 영광에 있잖아. 바꿨죠, 이름. 한빛원전 맞습니까? 예. 그게 지역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끔. 물론 이제 거기는 지역 주민들의 뜻도 담겨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 기장군에 사는 분이라면은 기장원전이라면은 누가 기장군 겠어요? 땅값 떨어진다고? 예. 하지만 그거조차도 몰랐던 분들 많이 있습니다. 고리원전이 어디 있는데 이런 부산 시민들 제가 보기엔 30% 넘는다고 봅니다. 왜냐?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고리원전에서 만약에 방사능이 새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게 바람이 최악의 경우로 본다면은 90분이면 부산 다 덮는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한 2년 뒤, 3년 뒤에 우리가 알게 된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거는 2년 뒤, 3년 뒤에 그럴 수가 없죠. 그거 뭐 사고 나면은 바로 알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사고를 내서는 안 되는 건데, 김재남 의원이 밝힌 그 사고가 엽기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진짜 그동안 숨겼던 것도 참 엽기적인 일이지만은 그 사고 과정도 보면 엽기적이에요. 말하자면 폐연료봉을 운반을 하다가 기계손이, 왜냐하면 폐연료봉은 방사능이 과다 누출되기 때문에 사람이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계손 같은 게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옮깁니다. 옮기는데 놓친 거야. 황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연료봉, 폐연료봉이라는 거는 원전에서 그걸 빼가지고 이제 다른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운반대까지 옮겨가는 과정이거든요. 기계가 합니다. 근데 중간에 떨어뜨려가지고 중간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폐쇄를 하고 완전 방호복을 입은 사람이 가가지고 그걸 꺼내가지고 다시 해야 될 건데. 그렇죠. 그냥 사람 보고 너 들어가서 그거 끄집어내라고 그런 거야. 사람이 작업원이 들어가서 그걸 끄집어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3, 40분 만에 사건을 종료시킨 겁니다. 그 양반 지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보도에 따르면은 코피를 계속 그게 이제 방사능 피해의 가장 전형적인 그 양상이거든. 코피 흘리는 거. 네? 지혈이 안 그렇지. 된다. 예. 가장 그게 이제 백혈병으로 번지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게 가장 전형적인 형태거든. 그런 말하자면은 원전에서 뭔가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를 막기 위한 그 방법 자체도 엽기적이고 또 그런 식의 사고를 5년간이나 숨겨왔다는 것도 엽기적이고 그리고 지금 월성 원전이나 고리 원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내부 연한이 다 끝난 원전들입니다. 15년, 20년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사용연한이 끝났기 때문에 폐기를 하고 이제 거기는 모든 이제 그 설비를 다 폐기시켜서 그 방사능 폐기장 경주에 있죠? 거기다 쳐넣고 다시 만들던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계속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을 해가지고. 세월호가 왜 물속에 침몰을 했습니까? 이것도 결국은 내부 사용연한을 넘긴 걸 갖다가 연장하다가 일어난 사고 아닙니까? 원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불투명성 속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은폐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월성 원전과 고리 원전이 어떤 대응의 방사능 사고가 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게 부산을 다 떠나려고 한 그런 현상마저 실제로 존재를 해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야. 이건 진짜 아무도 예측 못 합니다. 이건 이미 이제 사용연한이 끝난 원전을 계속 재가동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사고 났던 걸 제대로 다 밝히면서 사고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고 이런 식으로 해왔다면은 또 모르지만은 그러지도 않았고 또 원전 비리 어마어마한 비리 밝히지 않았습니까? 온갖 부품들을 갖다가 이게 결국은 방산 비리하고 원전 비리는 똑같은 거예요. 뭐든지 부품이라든지 뭘 하려면은 그 다 규정이 있고 어느 정도 성능을 충족시켜야 되는 건데 그걸 전부 조작하고 위조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부품들을 쓰고 해가지고 결국은 76mm 한 포도 14발 쏘고 스톱하는 것처럼 아니 원전에 있는 것도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참 큰 걱정입니다. 진짜 저는 화약고예요, 화약고. 네. 민주노총이 사상 처음으로 직선제 임원 선거를 치릅니다. 유권자는 60만 명, 공직선거를 제외하고는 최대 규모의 선거.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이번 주 토요일 저녁 8시 위원장 후보 토론회를 단독으로 생중계합니다. 위원장 후보로 기호 1번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조 정용건, 기호 2번 전국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한상균, 기호 3번 전국 공공연구노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부 허영구, 기호 4번 전국 금속노조 두산인프라코어 지회 전재환. 이렇게 네 후보가 부위원장, 사무총장 후보와 런닝메이트로 나서 60만 조합원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11월 15일 토요일 저녁 8시 국민TV가 단독 중계하는 60만 노동자의 대표 민주노총 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 토론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네, 전주 공개방송 실황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저희 공개방송 행사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2에 있는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부산 지역 우리 조합원 행사가 있습니다. 정기 총회가 있고요. 대의원을 또 선출합니다. 부산 지역에. 그리고 바로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가 이렇게 공개 방송될 예정입니다. 오늘 그 공개 방송 내용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방송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부산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부산 해운대의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 잊지 마시고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